미국 현지의 모든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00%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현지의 평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본이 분주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한국이나 나토와의 관계가 뒤틀어졌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일 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을 억제하도록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자는 것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처럼 명분 없는 수출 중단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7년 전의 사례를 끄집어내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국무부의 비난 성명에서 실망했다는 문구를 직접 넣은 것도 바이든 당선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죠.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해칠 만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문제 같은 현안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현지의 전문가들도 동일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맹 중시라는 관점에서, 특히 안전보장 문제에서 동맹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트럼프 정권 이상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에 일본 언론들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별명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자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년의 상원 의원 기간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외교 안보와 국제전략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배척합니다. 대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의 역할과 주도권을 중시하죠. 무엇보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합니다. 그런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북아 요충지인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우호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고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도 바이든 당선인이 도왔습니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국계 미국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발송했습니다. 당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고 우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상유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상원 의원 시절부터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한중일 삼국 순방에 나서 한국을 2박 3일간 찾았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04년 4월 딕 체니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손녀 피네건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은 무척 많습니다.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자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모범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일랜드계입니다. 당시 아이리시와 한국인이 공통점이 무척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북한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껄끄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역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의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 수출 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훔쳤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전문가들이 이른바 기술 냉전이 최소 4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미중 전쟁 지속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나서는 등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가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 지속 시 단기적으로 매출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의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스가 총리 역시 미러와 영어 2개 버전으로 조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다만 당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점으로 인해 당선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내년 2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행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앞으로의 미국 대선 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트남 경제 현황, 베트남 경제 전망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LG 및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 기준 베트남 총인구는 약 9,500만 명입니다. 베트남 남녀 성비는 남자 49.48%, 여자 50.52%로 남녀 성비가 거의 1:1이며 베트남 도시화율은 약 35.9%입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전후에 출생한 20에서 30대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 총인구의 50%가 30대 미만으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베트남 소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도 사실상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76% 성장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2018년 같은 기간 성장률보다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월드뱅크는
이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발과 농축산가의 생산 위축이 올해 상반기 농업 부문 성장을 지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생산, 소비, 교역은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 1에서 6월 베트남 산업 생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 상승했으며 베트남 대및 서비스 판매액은 11.5%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교역액은 역대 상반기 교역 규모 중 최고치인 2,45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10.5%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베트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 베트남 정부 목표인 4% 이내 수준을 달성 중이며 경제 성장률 대비 안정적인 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 서비스 부문과 돼지고기 등 식품 부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019년 1에서 6월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총투자 건수 6,371건, 총투자 금액 185억 달러로 투자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홍콩,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입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상반기 중국, 홍콩, 대만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1988년 1월에서 2019년 6월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투자 건수 7,900억 건, 투자액 645억 달러로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 지위를 유지 중이며 제조업 투자 비중이 74%로 가장 높고 부동산, 건설, 물류 부문 순으로 투자가 많습니다. 태국 영재지 방콕 포스트가 26일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투자할 최적기이며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를 다원화할 때라고 제시했다. 방콕 포스트는 지역 전문가 카비 총키트보른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현재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후에 세계에서 한국은 성공적 방역을 통해 얻은 역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선언한 신남방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방콕 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 다른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역동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K-방역의 명성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자신감을 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방콕 포스트는 인도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의 경제 성장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콕 포스트는 현재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서 베트남이 교역의 40%, 투자의 47%, 인적 교류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및 중국과 훌륭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투자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와 운영센터를 제공하고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면서 부산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현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고 외국인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일간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솜삭 룽식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6월 1일부터 극장과 동물원, 마사지숍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앞서 당국은 식당, 쇼핑몰, 시장 등의 영업을 허가했다. 또 현재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야간 통행 금지 시간도 6월부터 종료 시간을 오전 3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태국 동부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도 해변을 피서객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나타파누 노빠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3단계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 노동허가증이 있거나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입국 제한 완화 조치를 태국에 있는 외국 상공인연합회에 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건강증명서와 보험이 있어야 하고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노동허가서나 취업허가서를 이미 받은 사람 가운데 시급한 경우만 입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항공편 마련 등을 위해 주재국 태국 대사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6월 말까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이때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대부분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30일에도 최근 귀국해 격리시설에 있던 자국민 1명만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웃 나라 라오스도 최근 한 달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6월 2일부터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대부분 허용했고 식당과 야시장, 영화관 등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라오스 당국은 건설 프로젝트와 공장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입국 제한 조치와 카지노, 카라오케, 클럽 등의 영업 금지는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도 양곤 공항의 국제선역객기 운항 금지 조치를 이달 말에서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